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종 무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또 배 한 책 갖다 놨죠. 이게 독일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전함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군함은 이 비스마르크가 아니고 비스마르크의 선배죠. 포켓 전함입니다. 도이치란드급 포켓 전함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알려드릴게요. 자, 독일 제국 치욕의 역사입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이게 이제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에 대한 강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물리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 내놔. 이 1320억 마르크가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하면은 당시 독일 국가 GDP의 4년치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독일 돈을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독일은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독일 돈은 필요 없고 금 가치로 해서 이 1320억 마르크의 당시 19년 당시 금 가치를 해서 이제 배상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실질 GDP가 한 18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년치 같으면은 7360조 원. 그러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7360조 원의 벌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석탄 이런 거 많이 났던 알자스 로렌 지방 이거 이제 프랑스에 양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합니다. 이제 포기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제 무주공산이 됐죠. 이걸 신속하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주워 먹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육군은 10만 명 이상의 육군 병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해군은 15,000명 이상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군 탱크 보유 못해. 그리고 기관총도 숫자 막 제한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이 전함은 6척밖에 못 가져.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함 배수량, 주포 숫자, 주포 구경,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딱 해놓고 두 번 다시 전쟁을 못 하도록 딱 묶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정말 진짜 너무하네, 이제 이렇게 되지만, 전쟁에서 지면 원래 이런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국가 거덜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함은 6척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필요 없고, 이건 놔둬 해가지고 놔뒀던 게 있는데 바로 전 드레드노트급. 이게 이제 구식이에요. 왜냐? 1904년 이때 지었으니까 1919년이니까 이때는 이 전함, 군함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던 시대였어요. 드레드노트 이게 이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제독이죠. 피셔 제독이 개발한 그런 개념의 군함인데 드레드노트라는 군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포를 거의 규격을 통일해가지고 일제 효력사를 하고 나서 또 빠른 속도로 튀어버리고 여하튼 이런 스타일의 군함을 드레드노트라고 하고 그 드레드노트 직전에 만들었던 것을 프리드레드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본 말로는 전노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레드노트 이후에 나온 것을 이제 슈퍼 드레드노트, 또 일본 말로는 또 천호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드레드노트가 190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드레드노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스타일의 그런 전함들을 전노급 또는 프리드레드노트, 전 드레드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독일이 세 척을 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구형이죠. 이때는 슈퍼 드레드노트 이런 것도 막 밀어내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거 브라운슈바이크급 전함 세 척 이거 이제 갖고 있어. 이거는 허용해 줄게. 왜냐?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6척이니까 세 척 더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은 야, 명심해라. 주포 11인치 주포 실으면은 이들 배수량 10,000톤 이상 한선이야. 그 이상은 못 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막 4만 톤짜리 막 이런 거 막 짓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1만 톤이 상한선이다 이러니까 상대가 됩니까 이거? 그래서 두 번 다시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거함 거포 시대, 해군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형 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1925년에 베르사유 조약 여기에 안 걸리는 신형 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마르 정부님이 크릭스 마리네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크릭스 마리네 바로 독일 해군이란 말이죠. 자, 야, 영국 놈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지들은 14인치 포에 4만 톤 넘는 초대형 전함 막 찍어내면서 우리한테는 만 톤에 11인치 제한이라니. 흑흑. 그래서 이제 독일 해군이 패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게 좋은 묘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이제 물어보니까 독일 해군이 독일 하면 장인 하면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1만 톤 정도 배수량에 11인치 주포 탑재하면서도 영국 놈들 저 전함하고 맞짱 뜨는 명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가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만 톤짜리에 뭐 큰 대포를 어떻게 실어? 이제 그래서 이제 독일 해군이 일단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상한선 내에서 기가 막힌 물건 만들어 낼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33년 크릭스 마리네 독일 해군이 부린 마법입니다. 포켓 전함의 탄생이에요. 기준 배수량은 12,630톤, 그리고 길이는 186m, 너비는 21m예요. 추진 기간은 디젤,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는 28노트, 승조원은 1,040명, 무장은 11인치 주포 6문입니다. 그리고 5.9인치 부포 8문. 이렇게 해서 이제 무장을 갖추었고, 그리고 항공기는 AR-196 정찰기 한 대가 탑재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헬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수상에서 이착륙을 하는 그런 비행기였죠. 기준기로 이렇게 바다에 내려주면 그게 이제 쫙 해서 정찰을 하고 돌아오고, 그럼 또 기준기로 또 싣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상작전 헬기죠. 이렇게 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한테 미안하다 좀 짓다가 보니까 약간 요만큼 오버했는데 이건 좀 봐줘라 해가지고 이제 영국이 그래 뭐 그 정도는 봐줄게. 우리 뭐 4만 톤급 이런 거 갖고 있는데 12,000톤 그거 뭐라고 알았어 봐줄게 해가지고 10,000톤 이하였는데 12,630톤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함은 6척만 가지니까 아까 전 드레드노트 쓸지도 못하는 거 그거 3척이 있으니까 나머지 3척을 포켓 전함으로 찍어냅니다. 그런데 포켓 전함, 왜 포켓 전함이 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관함식을 하는 거예요. 관함식을 하는데 쫙 이렇게 세척이 쫙 이동하는 걸 봅니다. 이 배 이름은 도이칠란드 1번함이에요. 그래서 도이칠란드 클래스라고 하죠. 2번함이 에드미럴 쉐어, 3번함이 에드미럴 그라프 슈페. 이래가지고 세척이 쫙 가는데 이제 영국 기자가 저걸 딱 보고 저건 뭐 전함은 아닌데. 그렇다고 순양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뭐 주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순양함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럼 뭐야 전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러면 그래 맞아 포켓 전함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써서 언론에 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그냥 네밍이 포켓 전함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함은 전함인데 작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켓 전함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척을 찍어내고 이게 독일 해군의 주력 군함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했죠. 그래서 제3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제3제국이 이제는 그 베르사유 조약 이런 거 다 걷어차버리고 막 무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3제국에서는 이런 비스마르크 이런 거 이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정말 영국 해군하고 붙어볼 만한 이런 비스마르크 이런 거 찍어내니까 뭐 10,000톤, 12,000톤 이런 포켓 전함 이런 거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죠.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그냥 폐기시키기는 아깝죠. 그리고 히틀러가 이 포켓 전함을 대단히 좋아했답니다. 왜냐? 독일 기술력의 상징이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걸 만들어냈다. 정말 이 혁신의 상징이다. 뭐 아이폰처럼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폐기시키지 않고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이제 2차 대전 직전에 스페인 내전이 있었는데 그 스페인 내전에 이제 정부군의 반군이 있었고 그 반군을 이제 독일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해서 그 정부군에게 들어가는 그 군수보급 당연히 이제 다른 데서 물자를 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통상 파괴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또 개전을 해요. 또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상 파괴전을 해요. 유보트로 그냥 무제한 잠수함 작전도 있지만 이렇게 그 포켓 전함들을 가지고 그냥 영국
그 무역선들을 때려 부수러 다니는 이 통상 파괴전을 하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함들하고 이렇게 함대전을 붙은 건 아니고 영국의 무역선들 이제 때려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0,000톤, 12,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배수량에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나름대로 강력한 주포, 이런 큰 크기, 이런 걸 가지게 됐냐. 바로 그 독일이 자랑하는 바로 이 신기술, 혁신의 실체는 뭐냐? 과도한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증기, 보일러 추진 기관이 대세였는데, 이거 덩치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증기보다는 출력이 적었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분에 완전히 그때는 전함이니까 포격전을 해야 되니까 주요 부분의 장갑이 엄청 두꺼웠는데 저거 16인치 한 포 맞아도 안 뚫릴 정도로 막 장갑 두껍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다이어트 시켰어요. 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접합 부분을 리벳 이런 거로 막 쪼고 이렇게 했는데, 나사 같은 거 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경합금으로 용접을 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겉은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화력은 적은 16인치, 막 18인치 이런 주포 가지고 있는데, 이 거포 시대에 여기는 11인치니까 화력은 전함에 밀리고 속도는 또 순양함에 밀려요. 28노트밖에 안 되니까 30노트가 넘는 순양함의 속도는 밀리고, 그래서 좀 애매한 이런 군함이 바로 이 포켓 전함이었어요. 또 2차 대전에 주력으로 쓰기에는 시기도 좀 애매했죠. 1933년도에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영국 상선들 막 때려잡고 다니니까 영국이 이제 이놈이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치 현상수배범 잡으러 다니듯이 잡으러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일본함 이름이 도이칠란드 아닙니까? 그럼 자기네들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이칠란드가 침몰하면은 우리가 다 침몰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름 바꿔 해가지고 일단 너 리초우로 이름 바꿔. 지방 이름으로. 그리고는 항구에 그냥 짱 박혀 있어라. 왜? 나가면 죽으니까 지금. 왜? 영국 해군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나가면 죽으니까 짱 박혀 있어. 해가지고 1번함인 도이칠란드는 이름을 리초우로 바꾸고 2번함인 에드미럴 셰어 이래가지고 이 두 척을 그냥 항구에다가 짱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는 1945년 그 무렵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3번함은 또 어디 갔을까요? 정말 화려한 대비 비참한 최후인데 1번함인 도이칠란드 이름 바꿔서 리초우가 됐죠. 리초우는 대서양 일대의 통상 파괴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무역선들 때려잡으려다는 그 군수 보급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 작전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39년에서 40년 이렇게 다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항구에 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직전에 소련 해군에게 노획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소련 해군의 표적함이 되어가지고 소련 해군의 함포 이런 거 맞고 그냥 격심됩니다. 표적함으로 정말 비참한 최후를 했죠. 가장 정말 참 좀 치욕스러운 최후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함인 에드미럴 셰어, 여기는 역시 대서양 일대의 통상 파괴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찬가지로 항구에 숨어 있죠. 그러다가 공습으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번함과 2번함은 북대서양 그리고 북해, 발틱해 이런 데서 주로 작전했어요. 그런데 3번함인 아드미럴 그라프 슈페, 이 3번함은 남대서양 쪽에서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돌아갈 길을 놓친 겁니다. 왜냐? 이제 피하라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영국 쪽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영국 쪽을 지나갈 자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독일로 들어가려면 이제 북해 이쪽을 거쳐서 발틱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에게 걸리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대서양 포클랜드 인근에서 영국 해군 순양함 이런 것들하고 한번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순양함 격침시키고 나름 전과를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좀 휴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그때 중립을 선언하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입항을 허용을 안 해요. 왜?
지금 영국하고 지금 완전히 적이 되어 있는 이 독일을 받아주면 영국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중립선언하고 입항 안 해줘 하고는 72시간 내에 나가. 근데 이제 입항은 못하고 부대에 접안은 못하고 밖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앵커 받고 밖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우루과이 신문에 영국 함대가 이 에드미럴 그라프 슈페를 잡으러 지금 우루과이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 내부에 있던 협조자가 밖에 지금 바다에 그 앵커를 내리고 서 있는 이 에드미럴 그라프 슈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함장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야, 우리 지금 포탄도 다 떨어졌고 연료도 없고 이 상태에서 영국 함대하고 붙으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승조원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다 지금 저 우루과이 저 항구로 잠입해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라 하고는 자기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이 배를 차침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신문기사는 오보였던 겁니다. 정말 참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죠. 이렇게 해서 포켓전함 세척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어려움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던 이 포켓전함 세척은 또 역시나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켓전함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시간 내서 이 비스마르크 전함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